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능 영어 영역 1등급 길을 제시하는 베스트파인더 배상주입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4시간 동안 EBS N제 문항들을 철저히 분석 정리해서 여러분 정선된 예상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수업에 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의미 있는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바로 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면, 이거 거창해요. 또 제 사진도 있네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여러분, 20분간에 걸쳐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실 때 아마 우리 동료 선생님들께서도 문항을 변형할 때 주로 변형하는 문항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아마 빈칸 완성, 그 다음에 문단의 순서, 또 문장의 삽입, 또 어법 하나, 어휘 하나, 거기에 더불어서 주제나 주장, 요지, 제목과 관련한 이런 대입항 문제 하나. 그럼 대략 6개의 문항이 나오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문항을 구성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로 어려워하거나 혹은 이런 문제가 좀 더 여러분이 득점하기 좋다 또는 득점을 시키기가 좋다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 점 숙지하시고 그런 문항에 대해서 많은 연습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네, 여기 numerous studies have shown that early school start times, 이게 지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1회 3번 문항이었는데요. 원래는 이 문항은 글의 목적을 묻는 문항이었습니다. 글의 목적을 묻는 문항에서 제가 지금 뭘로 바꿨죠? 네, 문단의 순서로 바꿔놨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 문항이 기억이 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 문단의 순서를 맞출 때 기본적인 얘기를 하나 더 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의 순서를 맞출 때 우리는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 갑니다. 하나는 과연 이 문단의 결속어가 있는가? 문단 내 결속어 찾기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과연 내용의 이해가 온전히 되고 있는가. 근데 사실 이거는 문단의 순서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여러분이 내용의 이해를 하면 좋죠. 그래서 이 문단 내 결속어라는 얘기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하면 첫 번째는 바로 대명사를 중심으로 한 대명사 지칭어와 또 하나는 네, 정관사 더의 활용이 되겠죠. 정관사 더의 활용.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연결사가 되겠습니다. 연결사는 뭐니 해도 그 문장과 그 문단과 다음 문단 사이에 논리관계를 밝혀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연결사는 내용의 이해와 서로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명사 지칭어와 정관사도는 결국은 이 대명사 가령 예를 들면 this, 가령 예를 들면 that, 또 가령 예를 들면 he, 가령 예를 들면 they 같은 지칭어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뭔가를 찾다 보면 결국은 이 문단이 어디 앞에 와야 되고 또 어디 뒤에 와야 되는지를 헤아리기 쉽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원칙적으로 활용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보이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이 문단의 순서를 여러분이 반드시 득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해석이 되는 문단의 순서 문제면 맞추고 해석이 안 되는 문단의 순서 문제면 틀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주변을 보시면 100% 문장을 해석을 다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완전한 제압이 없어도 문단의 순서에 정답을 내는 친구들 많이 봅니다. 여러분도 바로 그런 득점을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단 내 결속어 찾는 걸 굉장히 원칙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의 이해는 그때그때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실력을 활용해 줄 수 있으리라 봅니다. 돌아오시죠.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일단 이야기의 첫 문장들은 항상 중요합니다.
거기다 문단의 순서는 제시문 자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득점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죠. 유머러 스터디 나옵니다. 네, 연구죠. 여러분, 연구들 나오면 다른 거 없어요. 연구들은 뭘 보여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뭘 보여줬는지가 중요하니까 결국 대절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Early School Start Times, 주어가 좀 길게 네 단어로 구성이 돼서 나왔습니다. 아주 이른 학교 시작 시간. 그러니까 우리 학원도 7시 20분에 시작을 합니다. 7시 30분에 뭐 다 와라 하는 학급도 있고 20분에 오라는 학급도 있어요. 굉장히 이르죠. 이렇게 이른 학교의 시작 시간이 lead to 어떤 결과를 초래했다. 맞습니다. chronic 만성적인 sleep 수면 deprivation 그래서 박탈. 그래서 결국은 수면 박탈이라는 얘기는 좀 더 자연스럽게 말하면 수면의 부족, 수면의 결핍 뭐 이런 것들을 야기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인과관계상 자, 학교가 너무 일찍 시작했어요? 우리의 잠을 뺏었어요. 자, 여기서는 학생들이니까 many students. 자, 그러면 인과관계는 충분히 나왔어요. 이른 등교 시간. 이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다? 수면의 부족, 수면의 박탈을 초래했다. 자,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맞습니다. 문제 제기라고 그러죠. 문제 제기. 발문이라고도 하죠. 문제를 지금 제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을 다뤄야 되는지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자, 순서를 잡았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잡으셨을까요? 맞습니다. 비문단부터 와야 됩니다. 그럼 왜 비문단부터 순서를 잡으셨을까요? 네, 이렇게 잡았겠죠. As a result of this growing awareness of sleep needs. 여기까지. 거기다가 뭐 하나 더 붙이면 in teenagers까지 하면 10대 아이들에게 수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자, 여러분 수면의 필요성은 왜 생기죠? 수면 필요성은 왜 생길까요? 네, 요 전에 뭐가 나왔으니까 수면이 부족하다 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수면이 부족하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는 얘기는 수면의 필요성에 대해서 뭘 했다는 거죠? awareness,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했구나. 자,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 B문단의 내용이 제시문 다음에 와주는데 아주 자연스러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내려가서 이것부터 말씀드려도 좋거든요. 요거 좀 뺐네요, 순서를. 무슨 순서였냐면 제가 보기를 드릴 때 B, A, C, 요거는 2번이었고 1번의 경우는 A로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3번의 경우도 B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4번의 경우, 5번의 경우는 또 C로 시작하는 경우였어요. 자, 이렇게 선택지가 A로 시작하는 게 하나밖에 없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답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실 때는 B로 시작할 가능성과 C로 시작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읽는 게 어떻게 보면 요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A를 먼저 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B를 먼저 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B를 읽고 혹은 또 C를 읽고. 근데 이 B에서 보니까 수면 부족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수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그 증가의 결과로 Some school districts 하면 일부 학구는 take action 하면 여러분 알죠? 조치를 취하다?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10년 전,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 사례 나옵니다. 미네아폴리스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하니까 또 표시를 해볼까요? shifted라는 말이 나옵니다. shift 하면 이동시켰어요. 이동. 뭘? The start. 학교의 시작 시간을 이동시켰습니다. 7개 학교의 시작 시간을 어디서 어디로? 7시 15분에서 8시 40분으로. 자, 이렇게 이동을 시켰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바로 이 부분을 제가 별표 친 이유가 바로 다음 문단에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시켰더니 이걸 뭐라고 부르나? 자, 다음 문단에서 A문단으로 가게 됩니다. According to the follow-up studies. 자, 이건 지금 소문자로 쓰였어야 되는데요. 네. The change led to a sustained sleep increase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후속 연구들에 따르면 그 변화, 이것도 일단은 중요하죠. 네, 별표 칩니다. 여기서 그 변화는 이 전 문단의 어떤 내용이었죠? 맞습니다. shifted. 등교 시간을 바꿨대요. 몇 시에서 몇 시로. 이렇게 바꿨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렇게 등교 시간을 바꿨다라는 말을 더 change로 받은 겁니다. 정관사도가 활용이 된 대표적인 사례죠.
자, 문단 내 결속어가 정관사 더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가 지속적인 수면의 증가를 낳았다 그랬으니까 예상한 대로예요. 등교 시간을 늦췄더니 정말로 애들이 많이 자는구나. 좋아졌죠. 자, 그러면 수면의 증가라는 말 있죠.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수면의 증가는 긍정적이잖아요. 아까 문제 제기했었죠. 문제 제기할 때 수면이 부족했다고 그랬죠. 그거는 수면의 부족은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긍정적인 게 나왔죠. 플러스. 자, 제가 아까 왜 플러스 긍정적인 걸 얘기했느냐. 여기 한번 보세요. moreover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뜻을 지닌 연결사죠? 맞습니다. 게다가입니다. 게다가라는 이 연결사는 뒤에 나오는 내용과 앞에 나오는 내용이 방향이 같아야 돼요. 자, attendance, 출석률이 has increased. 여러분, 출석률이 증가했으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게다가 출석률이 증가했고 또 그 출석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또 student report, 자, 학생들이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보고서들이 모두가 다 뭘 보여주느냐? 주어가 좀 길어요. 주어분이 여기서 student report가 주어로 되고요. 그 다음에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느냐? 얘가 동사고요. 여기서 또 상당한 의미 있는 향상을 보여줬다. 또 플러스입니다. 자, 방금 전에 있었던 A문단에서 긍정적인 얘기가 처음 나왔고요. 시간을 바꿨더니. 그 다음에 C문단에 게다가라고 또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으므로 얼마나 이 moreover가 의미 있게 사용됐습니까? 그래서 이 moreover 입장에서 나태어나 이강산에 자, 그래서 연결사대요. 의미 있게 쓰였구나. 하하하. 하고 기분 좋게 moreover를 활용한 예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알아두셔야 될 게 이 A문단에서는 더 체인지에서 정관사 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결속어 중에 대표적인 한 사례였고요. 그 다음에 C문단에서는 이 moreover. 이게 또 결속어로 대표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결속어 두 개가 문단의 순서를 잡는데 큰 도움을 줬죠. 그래서 정답은 B, A, C의 순서를 잡아서 2번이 됐다라는 걸 여러분 확인하셨을 겁니다. 득점하신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시험지에 2번 빈칸을 묻는 문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집어넣어라. 이런 걸 영어 과목에서는 개필링 유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빈칸을 주고 거기다 여러분 논리에 맞게. 근데 이 빈칸 문제는 사실 여러분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빈칸이 맨 앞에 나올 때나 맨 마지막에 나올 때는 주제 관련 문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나올 때는 주제보다는 문단 내에 논리관계를 물어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전에 나온 내용이 이거고 요 다음에 나온 내용이 이거니까 요 다음 내용과 요 다음 내용 사이, 요 전 내용과 요 다음 내용 사이에 여기 빈칸을 줘요. 그러면 이 빈칸은 예를 들어서 앞에 나오는 내용에 반대되는 말이 나오는 그러한 빈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다음에 나오는 문장과 같은 내용의 빈칸이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주제와 유관하다. 이렇게 말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가끔은 이 빈칸이 맨 마지막에 나와도 뭐 꼭 주제와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바로 직전 문장이나 직후 문장하고 관련성만 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빈칸 문제의 답은 빈칸 주변에 있다. 이거는 예외 없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빈칸에서 멀어지면 정답에서 멀어진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 빈칸 주변의 문장에서 답을 캐내는 요령을 여러분이 가져주셔야 돼요. 이 지문은 여러분 2회 19번 문제였습니다. 문장 삽입이었어요. 문장 삽입 문제였는데 이걸 어디다 집어넣을까 했다가 이걸 이제 빈칸으로 제가 바꾼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가격 책정과 관련해서 프라이싱, 소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반드시 이 빈칸 문제가 아니더라도 출제 개연성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문제는 학생들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반의 홍예지 양이 이 문제를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그걸 다소 변형해서 만들어 봤는데 아주 좋은 추천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홍예지 양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바로 들어가서요.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해설지를 보면서 해석을 참고하시고, 자, 맨 앞에서부터 가격 책정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읽어 나가실 때, 여러분 읽는다고 해서, 이걸 열심히 다 읽는다고 해서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쭉쭉 읽어 나가십시오. 가격 책정에 관련해서, 일단은 요 전에는 가격 책정 중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가격을 다소 언더차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언더차지. 가격을 다소 좀 낮게 책정했을 때, 과소 책정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을, 그렇습니다. 오버차징. 과다 책정했을 때 문제. 이 두 가지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필자는, 여기다 밑줄이 또 자연히 쳐지네. either way. 과다 책정을 하든, 과소 책정을 하든, 이것만큼은 중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to 이하를 요 빈칸으로 잡았죠. 뭐가 중요하냐? 근데 이것만큼은 중요하다. 앞에 나오는 거는 여기서 중요하다는 말이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과소 책정했을 때 문제. 과다 책정했을 때의 문제고요. 여기서는 그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 경우 모두, 두 가지 방식 모두 뭐는 중요하다. 그럼 여기에 근거는 어디 있어야 되겠냐 이거야. 여러분이 눈치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 답의 근거는 어디로 가야 돼요? 네, 밑에 나와야겠죠. 여기서 새로운 소재가 등장했으니까. 과다 책정, 과소 책정 전혀 그 얘기가 아니고 두 가지 경우에 모두 이건 중요하다. 이게 뭘까? 일단 너는 편안할 필요가 있다. About the price, 가격에 대해서. 어떤 가격에 대해서? 너가 너의 고객에게 charge, 부과하는 가격에 대해서 네가 편안한 느낌이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그리고 이번엔 너의 고객입니다. 아하, 하나는 너, 또 하나는 너의 고객. 자, 이렇게 입장을 너라는 입장과 너의 고객이라는 입장으로 나눠서 일단 너는 편해야 돼. 너가 가격을 딱 설정해놓고 그 가격이 편해야 돼. 또 하나, 이번엔 고객도 편해야 돼. 머스트가 붙었어요. 니드가 붙었어요. 니드 할 필요가 있죠. 해야만 해요. 그래서 양쪽 다 편해야 된다. 그럼 결국은 너도 편한 가격, 너의 고객도 편한 가격. 어떤 가격을 설정했을 때 이 가격은 여러분한테도 편하고 여러분의 고객에게도 편할까요? 뭔가 밸런스 맞춰야죠. 그래서 원문에는 right balance라는 말이 등장했었습니다. 적절한 균형. 그리고 이걸 변형을 해서 저는 이 적절한 균형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equilibrium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선택지에서 드렸죠. 평형이라는 얘기를 쓰죠. 이 평형은 균형과 같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공급자인 너도 또 고객인 상대방도 서로 평형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선택지 골라주시면 당연히 뭐가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선택지 하나만 확인해보고 정답이 맞는지 체크하겠습니다. 자, 2번 보시죠. 4번 보시죠. Find an equilibrium. 평형을 찾는 것이다. 너와 너의 고객 모두. 너하고 너의 고객 사이에 평형을 찾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 빙고. 그래서 본문에 원래 나왔던 right balance를 대신 썼다. 자, 그럼 이 답의 근거는 어디 있었다?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찾아오시면 알겠지만 맞아요. 빈칸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압축 정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빈칸 문제를 좀 가볍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뭐예요? 어법이에요. 제가 이 어법 문제를 신의 한 수라고 그러죠. 신의 한 수.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는 신의 뜻이야.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기다려집니다. 이번 수능이 난이도를 높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맞출 만한 그런 어법을 가지고 다루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 1회에 15번 문항이었습니다. 원래는 이게 빈칸 문제였었습니다. 이 빈칸 문제를 좀 바꿔봤죠. 이 질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동물들이 상처를 입으면 일단 넘어지게 되잖아요. 넘어지자마자 뭘 하죠? 빨리 일어선다고 그래요. 왜? predator, 포식자로부터 자기가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비유한 질문이었는데요. 하나씩 문법 해결하겠습니다. When an animal is injured. 1번은 수동태가 적절했는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수동태의 적절성. 자, 그럼 여기 동물이 있죠? 이 동물이 부상을 입혀요? 인주어는 상해를 입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부상을 입히다. 상처를 주다. 그죠? 인주어에서 나온 명사형이 인저리 아닙니까? 인저리. 그래서 인저리 타임이라고 그러죠. 부상한 선수들을 들것을 싣고 이런 시간 때문에 낭비된 시간을 더 주는 게 인저리 타임 아닙니까? 상처를 주다. 그럼 누구에게 상처를 주다 그러면 동물이 누구에게 상처를 줬다는 얘기가 아니죠. 상처를 받았을 때라는 얘기가 되니까 오케이. 수동태가 잘 쓰였다. 이렇게 해서 1번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2번하고 3번이 한 문장에 같이 좀 나왔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배열을 했습니다. 2번은 뭘 물어보는 문제냐면, 전치사를 잘 알고 있는가? 전치사의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despite 또는 in spite of는 대표적인 전치사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됩니다. 또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가 오는 거야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문장의 구조, 즉 다시 말하면 주어나 동사의 형태가 이렇게 올 수는 없다. 이걸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in spite of는 전치사고 이 전치사의 목적으로 the fact라고 하는 명사가 왔으니까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오는 약속을 잘 지켰나요? 잘 지켰습니다. 어떤 팩트인지를 설명하는, 여기는 정확하게는 이제 설명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써야죠. 동격의 접속사가 온 거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이거는 in spite of에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은 끝났어요.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the instinct to get up.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또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영어에서는요, 맨 앞에 명사가 등장하면, 맨 앞에, 일단 빼고 문장의 맨 앞에 등장하는 명사는 예외 없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그럼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주어 다음에 뭐가 등장을 해야죠? 동사가 등장을 해야 돼요. 본능은 본능인데 어떤 본능이죠? To get up. 일어나려는 본능. 자, 그러면 이 주어는 나왔고, 동사가 없어요. The animal. 바로 이 동물을 몰아붙인다. 이래야 돼요. 일어서려는 본능이 그 동물을 몰아붙인다.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왜 끊어야 되냐고요? 이 because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접속사입니다. 접속사가 왔으면 새로운 문장이 등장을 하죠. 이 접속사를 중심으로는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거든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그러면 이 뒤에도 문장이 왔어요. The alternative, taking no action to get up. 자, the alternative가 주어, invites가 동사 나왔습니다. 그럼 because 앞에도 주어가 나왔어요.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drive. 주어가 instinct에 s가 안 붙었으면 drive에 s를 붙인 drives가 돼야죠. 이렇게 해서 3번은 여러분한테 그래도 뭘 물어보냐. 3번은 문장 구성의 원리를 여쭤본 거예요. 문장 구성의 원리.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어 하나, 동사 하나가 있어야 문장이 된다는 점. 주어만 달랑 나오고 여러분 ing가 붙었어요. 여러분 to가 붙었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 동사라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얘는 동사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자리에는 동사의 형태가 올바로 쓰여야지 ing나 투부정사가 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정답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렸던 선택지였어요. 이걸 맞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함정은 뭐냐? 사실 이게 함정은 5번이에요. 일단 4번은 왜 밑줄을 쳤냐? 4번은 여러분들한테 요령을 하나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수능에서는 여러분 우리 영어과 선생님들께서도 저와 한 목소리로 이런 강의를 해주고 계실 겁니다. 현재 완료 시제 밑줄이 쳐져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문법에서는 어법 문제에서는 답이 된 적이 없어요. 이걸 여러분 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문법 문제에서 현재 완료 시제를 밑줄 쳐놓고 답이냐 아니냐 물어본 적은 없다. 그만큼 현재 완료 시제는 답으로서의 뭔가 그 유효성이 떨어진다. 이걸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요게 지금 하나가 화면에서 빠졌는데요. 그냥 여기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마지막 문장에 이제 어택이라는 단어가 밑줄이 쳐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어보이드가 어보이드가 있었는데요. 이거 제가 왜 함정으로 드렸냐면 상당수의 우리 수험생들께서는 어보이드는 외울 때 이렇게 외워요. 어보이드 동사는 동사의 ing,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대표적인 동사다. 이렇게 외우니까 당연히 여기도 물어봐요. 어택킹이요 선생님 이렇게 ing 안 붙었으니까 들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거는 여러분이 흑역사를 쓰던 중고등학교 때 하도 암기를 안 하니까 선생님들께서 enjoy ing, avoid ing 이렇게 외워라 이놈아. 이렇게 가르쳐 준 거지. 원칙적으로는 다시 말하면 이게 ing도 올 수 있고 또 하나는 명사도 올 수 있죠. 명사가 올 자리에 동명사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void의 목적어는 둘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attack은 뭘로 쓰인 거예요?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ing를 굳이 쓰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하, attack이라는 단어가 동사도 되지만 명사도 된다. 이 점을 10분 활용하셨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avoid가 반드시 동명사만 온다라고 외울 땐 명사가 오는 건 당연하다는 얘기죠. 당연한 거라 말씀을 안 드렸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 어법 여러분하고 하나씩 차곡차곡 정리를 해드렸어요. 어법 공부는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자면 모든 어법을 내가 다 알려고 하지 말고 매번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어법 문제로 소개된 것들을 다 외운다는 심정으로 차곡차곡 정리하시면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바로 이어서 우리는 이제 제목 문제를 보겠습니다. 4강의 4회죠. 4회 8번 문제였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는데요. 8회 14번 문제하고 소재를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지력, 우리가 말하는 커그너티브 타스크라고 하죠. 인지적인 업무. 이 감정과 또는 감정 내지는 감성 대 그다음에 지성. 뭐 지성이라고도 하고 사고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게 서로 어떤 관계냐? 서로 뭐 한다? 도와주는 관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이 문제를 변형할 때 앞에 3줄 정도를 날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토픽 센텐스였거든요. 그걸 빼고 시작했죠. 그걸 빼고 여러분한테 드렸는데 자, 이건 차근차근 정리하시면 됩니다. 본문 내용 읽어보시면 상상해봐라. 너가 프레젠테이션을 내일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준비할 필요가 있지만 오늘 썸 탔어. 무슨 썸을 탔어? 요즘 많이 쓰던 말인데 DVD 영화를 보는 썸을 좀 탔어. 그래서 좀 영화 땡겨요. 그래서 영화를 볼까 고민하죠. 이럴 때 준비하는 걸 선택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선택이긴 하지만 이것이 단지 어떤 이성의 문제만은 아니더라. 감정을 이겨낸 이성의 문제만은 아니더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지문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보세요. Your choice, 너의 선택. 이 선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떤 거예요? 이성적인 거예요. 이성적인 것. 자, 그런데 이 이성적인 선택에 뭐가 관여한다? Emotion. 맞아요. 여러분의 감정도 관여하더라 이거죠. 자, you imagine. 여러분은 상상을 하죠. 시나리오를 상상합니다. 그 시나리오에서 여러분은 영화를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죠. 다음날 바로 동료들 앞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뭘 한다고요 지금? 상상을 합니다. 상상. 이건 가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이 생겨요? 굉장히 불안한 감정, 찝찝한 감정이 생기죠. 이 감정은 어디서 이게 illicit이라는 단어 있죠? illicit이라는 단어는 끌어내다라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도출된 바로 여기서도 소문자입니다. 그래서 the embarrassing situation, 그 당황스러운 상황에 의해서 도출된 이 uneasy feeling이 그 불안한 감정이 바로 여기서 동사가 나왔죠. 넣지. 결국 쓱 밀어내죠. 여러분을 뭐 하도록? 올바른 길로 밀어냅니다. 잘 보세요. 감정이 주어고요. 감정이 밀어낸다 동사가 나왔고요. 누구를? 올바른 길로.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올바른 길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이성적 또는 책임감 있는
그럼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방향이 뭐였어요? 우리 인간은 보통 미리 상상을 통해서 imagine, 상황을 미리 상상을 해. 상상을 해서 그 결과가, 상상의 결과가 여기서 말하는 queasy. 좀 불안한 감정이 들면 어떻게? 깨닫는 거야. 준비해야겠구나. 이렇게. 이게 이 본문의 단순 구조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했다면, 자, 마무리가 또 같은 방향으로 되겠죠? 결국은 이렇게 상상하는 것, 그 결과를 상상하는 것, 그것이 결국 나쁜 결정은 고통스럽게 만들고 좋은 결정은 유쾌하게 만든다. 결국 유쾌하니 감정이죠. 고통스러우니 감정이죠. 결국은 이 감정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decision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정과 결정. 그 다음에 감정. 자, good decision, 결정. 감정. 유쾌하죠. 자, 좋은 결정은 유쾌하게, 나쁜 결정은 고통스럽게. 감정과 결정을 서로 연관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바로 이러한 내재된 원익. 근데 이거는 지금 결국은 아니에요. 얘가 함정이에요. 얘는 그냥 썼어요. Of course, 물론이라는 말은 예외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감정과 결정이 서로 이런 유관함을 갖고 있다. 그랬을 때 선택지를 하나 이제 보는 거죠. 원래 이 문제는 여러분이 내용이 뭐다라고 소재가 잡히면 빨리 선택지로 가는 건데요. 감정은 도와준다. 바로 인지적 임무들. 이 인지적 임무들이 뭐였어요? 결정, 내린다거나, 사고, 생각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는 이성적으로 하는 것들을 말하죠. 자, 정답은 뭐예요? 이거 맞네요, 1번. emotions, 감정이 결국 인지적 임무에 도움을 주더라 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임무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감정이 도와줬죠. 제가 감정과 결정이라고 두 개를 병렬로 드리게 된 겁니다. 다른 선택지는 어떤 걸까요? 준비는 항상 좋은 것이다. 또 deviation 하면 여러분 일탈로부터의 즐거움. 일탈하면 좋아요, 여러분? 네. Our imagination, 우리 상상의 부정적 영향력. 그 다음에 너의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라. 이게 보통 오답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학생들 사이에서 본문 내용을 잘 모르시면. 근데 여기서는 본문은 결국은 이런 미리 상상을 통해서 이 감정이 결국 준비하게 만든다. 우리가 뭔가 결정하게 만든다. 이 감정과 결정. 이걸 서로 연결지어야 되니까 이 결정이라는 말 대신해서 cognitive라는 말을 썼다는 거. 이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 바꾸기만 됐다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확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빈칸 문제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3회에 나오는 2번 문제, 제목 문제를 빈칸으로 드렸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왼절이 나오면 보통 구체적 사례죠. 사람들은, 여기서 이트가 가리키는 건 complain이에요. 이 불평을 말하는데, 의도는 없대요. 날씨를 바꾸려는 의도는 없이, 날씨에 대해서 불평을 한답니다. 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구체적인 사례가 또 비슷하게 나와요. 여기 밑에 나오죠. Many complaints at work. 직장에서의 많은 불평은 다 날씨에 대한 불평과 같은 것들이다. 자, 그러면서 요 주제문 나옵니다. 사람들은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Do not intend to do anything.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없다. 그 불평을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 상태다. 이거죠. 자, 이것도 topic sentence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불평을 안 해야? 그냥 한다, 이거. 이유 없이 그냥 한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불평, 어떤 것들에 대한 불만도 다 simply distraction, 산만함일 뿐이다. within earshot 하면은 그 사람의 불평을 들을 만한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산만함이 될 뿐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어떤 게 주어로 나올 수 있을까요? Not produce any good results. 지금 얘기한 게 뭐예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도 눈치가 있는 사람은 just complaining. 단지 그걸 바꿀 의도도 없으면서 불평만 하는 것은 어떠한 좋은 결과도 내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just complaining,까지 수렴이 됐다면, 모였다면 답을 고르기는 어렵지 않았죠. 자, just complaining에 해당하는 게 뭐냐 보세요. 사소한 문제들에 관해 불평하기. 이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요 3번 being against가 불만 갖기, 불평하기가 됩니다. 얘도. 자, without any reason, 이유 없이 불평하기. 얘는 그냥 불평하기랑 이유 없이 불평하기랑 아주 흡사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결국 불평 없는 세상 상상하기 아니었죠? 자, grievance 하면 역시 불만이에요. 문제를 해결할 의도를 갖고 있는 불만은 정반대죠? 그럼 얘는 뭘까요? dedication, 행동. 여기선 전념이나 행동이에요. 고치겠다는 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불평.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고치겠다는 의도는 없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dedication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intention이 되겠습니다. 의도, intention to solve.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아이고, 이거는 이제 X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있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은, 그걸 수반하지 않은 불평.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를 말을 바꾼 게 바로 2번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좀 가볍게 해결할 수 있었죠. 선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난이도가 높지 않으면서도 깔끔하면서 논리가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여러분 연습을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네, 문장 삽입 문제를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장 삽입이나 문단 순서는 최근 들어서 과학 지문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자, 이번에도 세포와 관련된 문제로 5회 15번 문항이었습니다. 원래 빈칸 문제였는데요. 제시문을 먼저 주고 그 위치를 찾는 문제였죠. 자, 원리. 제시문에서 그 내용 전에 뭐가 나올지, 그 내용 다음에 뭐가 나올지를 찾는 훈련을 해라. 만약 그것들이 이러한 화학적인 속삭임을 얻지 못하면, 자, 그러면 지칭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러한 화학적 속삭임을 얻지 못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화학적 속삭임이 앞에 나와야겠죠. 그렇다면 바로 이게 화학적 속삭임이 뭐냐면 안심, 여러분한테 안심을 제공해주는 화학적 속삭임을 여러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들이 얻지 못하게 되면 그것들은 스스로를 죽일지도 모른다. 바로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그 이제 플랜 B, 플랜 B라고 하는 건 대안이 되겠죠. 대안을 채택하는데 그 대안이 apoptosis라고 그래서 자기 자멸, 세포가 스스로 죽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뒤에는 세포가 진짜 죽는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이전에는 뭔가 이러한 속삭임을 얻는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속삭임에 관련된 내용. 그게 어디 나오느냐? 보십시오. 다른 세포들이 있는데, 세포들 얘기입니다. 세포들은 뭘 확인하냐? 이 세포들이 분명히 분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 여기서. 대부분의 세포들은 지속적으로 listening to signal, 신호를 듣는다. 신호를 들어요. 다시 말하면 듣는다는 얘기는 신호를 받아요. 누구로부터? 그들의 이웃으로부터 신호를 받습니다. 신호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신호를 듣는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제시문에 나왔던 그 신호를 받지 못하면, 이 these chemical murmurs가 바로 다시 내려가서 대부분의 세포들이 신호들을 듣는다 할 때 이 신호가 되는 거죠. 자, 신호가 나왔으니까 이걸 가리켜서 these chemical murmurs 이렇게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 눈치 코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못 받으면 뭐 한다고 그랬죠? 세포들은 스스로 자멸한다고 그랬죠? 그 구체적인 사례로 만약에 간세포가 나오고 이 간세포가 다른 엉뚱한 곳에 가서 기거하게 되면 결국 이 간세포는 wrong signal, 잘못된 신호를 받아서 뭐 한다고 그러죠? self-destructs, 파괴한다고 그랬죠? 아까 나왔던 apoptosis의 사례를 든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시문이 어디 들어가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4번에 들어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세포 문제는 지문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함께 나눠드렸던 것이기도 하고요. 시간에 지금 첫 문제는 여러분하고 첫 수업이었기 때문에 좀 길게 시간을 뺐고요. 대체로 한 문항당 5분에서 6분을 넘지 않게 설명을 하면서 접근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이런 찍기 수업이 되도록 다음 시간 수업도 또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